자, 2월 18일 자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주차죠. 3주차 첫 번째고요. 지금 우리는 그 메서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규 표현식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정규 표현식은요. 정규 표현식이래. 좀 전에 정규 표현식이라고 얘기해서 헷갈렸네. 재기함수 보고 있죠? 재기호출. 재기호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반복문의 변형이에요. 자, 반복문을 결정하는 조건, 그 세 가지 요소가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죠. 자, 초기식은 함수 호출 시 함수를 최초로 호출할 때 전달되는 파라미터예요. 조건식 같은 경우는 재기 호출의 그 중요한 요소는 함수가 어떻게 해야 종료될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리턴문만 달랑 명시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함수가 어떻게 해야 종료될지에 대한 종료 조건을 명시한다 그랬죠. 증감식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호출할 때 전달되는 파라미터,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어떤 구구단의 수식을 1부터 9까지, 그러니까 전달된 값이 만약에 5다라고 하면은 5 곱하기 1부터 5 곱하기 9까지 전달하는, 출력하는 재기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메인에서 이제 들어와서 보면은 프린트 99라고 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7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와 1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전달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두 가지가 초기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depth라고 하는 요 값이, depth라고 하는 값이 9보다 크다면 중단이래요. 이게 종료 조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출력을 하나 한 거죠. 레벨. 처음에 7로 들어왔고, depth는 1로 들어왔어요. 자, 7, 1, 그 다음에 레벨 곱하기 depth니까 7. 그러면은 레벨이 여기죠. 7 곱하기 depth 값 1은 여기 퍼센트, 레벨 곱하기 depth니까 7 하고서 역슬래시엔 걸었으니까 줄바꿈 한번 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호출하는 걸 일종의 증감식처럼 여기시라고요. 레벨 값은 그대로 유지해서 전달을 했네요. 레벨 값은 그대로 유지해서 전달을 했고요. depth 플러스 1, 1이라고 전달된 값인데 플러스 1을 했으니까 2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여전히 7이고 depth는 이제 2가 된 거죠. 자, 이 값이 9보다 크면은 중단을 하고 했으니까 아직은 2밖에 안 됐어요. 그럼 여전히 유효하죠. 자, 그럼 레벨은 7이고 depth는 2가 들어왔으니까 레벨 곱하기 depth는 14가 되네요. 그럼 7 곱하기 2는 14라고 출력을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프린트 구구합니다. 이번엔 depth 1 증가하니까 3이 되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또 줄여요. 자, 여기는 여전히 7이고 여기는 3. 밑으로 내려오면은 7 곱하기 3은 21. 그리고 나서 뎁스를 또 1 증가했으니까 4가 돼서 출력을 했죠. 근데 이 if문은 아직 한참 멀었잖아요. 그럼 7 곱하기 4 출력하고 5, 6, 7, 8, 9. 레벨이 7이고 뎁스가 9까지 전달됐다고 칩시다. 1씩 증가하면서요. 아직은 모자라요. 9는 9보다 크다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7 곱하기 9는 63을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구구 또 와서 뎁스가 1 증가해서 여기가 10이 됐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 10이 9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처리 중단. 그럼 끝난 거죠. 그러니까 재기 호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반복문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조금 이제 부담이 좀 덜할 수도 있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혹시 필기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정규 표현식의 이제 이게 마지막 문제지, 그치? 정규 표현식 문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케이스가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이렇게 돼 있을 때 피보나치 수열 5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자, F의 5를 구하려고 했어요. 그럼 F의 5는 N에다가 5를 넣은 거죠. 자, F의 5는 F의 N-1, 5 빼기 1, 4 더하기 F의 N-2, F의 3이죠. 그럼 이걸 놓고 또 판단을 해요. F의 N-1이니까 3 더하기 F의 2. 자, 이걸 가지고 또 판단을 해요. F의 2 더하기 F의 1. 자, 얘를 가지고 또 판단을 해요. F의 1 더하기 F의 0. 자, 다 분해가 됐네요. 그럼 이제 여기부터 하나씩 채워가요. F의 0은 0이랬죠. 그럼 얘는 0이에요. F의 1은 1이랬죠. 얘는 1이에요. 그럼 1 더하기 0이니까 F의 2는 얼마겠어요? 1이죠. 그 다음 F의 1은 얼마예요? 1이죠? 1.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죠. 그러니까 F3은 2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분해했을 때 F3 더하기 F2가 나왔는데 아까 우리 F3의 결과가 2라고 받아들였잖아요. 그 다음에 F2의 결과가 1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는 3이네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3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F의 5는 5가 돼요. 만나볼까요? 맞죠? 자,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이제 해설해 놓은 건데요. 자, 피보나치 수열의 원리는요.
0부터 F에 5라고 하면은 0부터 5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0하고 1로 시작을 해요. 요걸 더해서 다음 자리에 놓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다음 자리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다음 자리에. 그 다음에 또 얘네 두 개를 더해서 다음 자리에.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다음 자리에.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다음 자리에. 요거 두 개 더해서 다음 자리에. 한 번 더 요거 두 개 더해서 다음 자리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자, 이걸 뭐 세로로 나열해서 쓰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밑에 거는 보면 더 헷갈릴 테니까 위에 거만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자, 이 피보나치 수열은요, 황금비하고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음악에서 악기를 조율할 때도 이 피보나치 수열이 사용이 되고, 뭐 통계 데이터 분석 같은 거에서 증권시장 예측할 때도 피보나치 수열 알고리즘이 쓰인대요. 자, 클래스를 만들고 이제 메인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0에서 8까지, 0부터 8, 9부터 작을 때까지 피보나치 수를 모두 출력해 보려고 피보 i라고 출력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i에 전달되는 게 0부터 8까지가 되겠죠. 자, 일단 피보에 0일 때, 피보에 0을 전달할 때 봅시다. 그럼 여기가 0으로 들어와요. 자, n이 아까 피보나치 수열에서 f의 1은 1이고 f의 0은 0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 이하일 때는 그 값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그리고 요 n이 1 이하일 때는 그 값을 그냥 그대로 리턴해라. 그리고 끝내버려라 라고 했으니까 피보의 0은 일단 0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났으니까 위쪽에 반복문에서 1 증가해서 이번에 i가 1이 되겠죠? 피보에 1을 전달하면 마찬가지로 요 if문에 의해서 1이 그대로 리턴될 겁니다. 자, 이번엔 피보에 2가 전달이 돼요. n의 2. 자, 그럼 요 if문은 건너뛸 거고요. 피보의 n-2 플러스 피보의 n-1. 자, 그러면은 2에 대해서 2를 뺐으니까 얘는 피보의 0인 거고 얘는 피보의 1인 거죠. 자, 재기 호출이 두 번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0으로 전달됐을 때는 아까 0이었으니까 여기는 결과가 0이고 여기로 전달됐을 때는 1로 전달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결과가 1이니까 여기도 1이에요. 그래서 0 더하기 1은 얼마다? 1이다. 그래서
피보의 2는 1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보의 3으로 들어가요. n으로 3이 들어와요. 이품은 건너뛰고 여기에 의해서 피보의 1 더하기 피보의 2죠. 자, 피보의 1을 호출했으니까 1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요. 그럼 여기서 1 리턴 했으니까 그냥 1로 끝나고요. 자, 피보의 2를 가지고 다시 가요. 여기 건너뛰고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가 한번 더 엘스절이 한번 더 하겠죠. 그럼 피보의 0 더하기 피보의 1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아까 결과값 0이라고 확인했고 여기는 1이니까 피보의 1도 1이죠. 그래서 1 더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결과적으로는 2. 피보의 3은 2예요. 2. 자, 이번엔 피보에 4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4가 들어가죠. 자, 이품은 건너뛰고 엘스절에서 피보의 2 더하기 피보의 3. 자, 얘를 가지고 재기호출 들어가요. 자, 그럼 이품은 건너뛰고 여기는 다시 피보의 2가 들어왔으니까 0 더하기 피보의 1. 이걸 가지고 이제 요수식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피보의 0은 0이고 피보의 1은 1이니까 이 결과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결국은 요 앞자리는 1이에요. 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보의 3을 가지고 다시 재기호출 들어가요. 그러면 피보의 n-1 2 더하기 피보의 n-2니까 1 2하고 1. 자, 얘는 1이라고 결정해 놨고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재기호출 들어가요. 여기는 피보의 0 더하기 피보의 1이니까 0, 1. 그래서 0 더하기 1 더하기 1. 여기는 2가 되네요. 그래서 결과는 3.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따라가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요. 한번 따라가 봤어요. 자, 피보나치 수열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뭐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일반적인 앱 개발하면서 피보나치 수열이 자주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반복문은 보통 어디 시작점이 있으면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죠. 우리가 실행하는 반복문은 이렇게 실행 갈래가 이렇게 쭉 한 가닥으로만 펼쳐지는데 그 쇼핑몰 같은 데 있는 메뉴 카테고리 같은 거 만들다 보면은 반복문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갈 때가 있어요. 카테고리 안에 뭐 남성 의류, 여성 의류. 남성 의류 안에는 뭐 상의, 하의. 상의에는 티셔츠, 반팔. 하의에는 청바지, 정장바지. 이런 식으로 반복을 거듭할수록 계속 새끼를 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형태를 만들 때 이제 재기호출을 사용을 해요. 예, 이게 요거 처리하는 거를 이제 이진트리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재기호출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아마 신입 개발자가 만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정도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 경력직에서 처리를 해주는 게 맞지 신입한테 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재기호출이라는 개념을 공부할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 기초 알고리즘 공부할 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들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회사에서 재기호출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아 그거 예전에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뭐였더라? 뒤적뒤적 아 이렇게 했었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때 공부를 좀 더 깊게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이거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내용을 내가 100%다 정복할 거다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요. 이 내용의 한 60에서 70% 정도만 내가 이해를 할 거다. 대신에 나머지는 어디에선가 들어봤던 것 같은 기억이 있을 정도로만 한 번씩만 쭉 봐놓고 대신에 이런 걸 여러 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일하다 보면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 기술과 이 기술을 써야 돼. 그러면 이제 그때 나머지 것들을 그 업무하면서 틈틈이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정규 표현식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를 해석할 수 있을 정도 제시된 예제를 어, 손코딩 같은 걸로 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구나라고 따라해서 해석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파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교시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요거 실습해서 마무리 하시고 재기호출은 마칩시다. 자 실습 시간 20분 해야 할 거고요. 10분 쉬었다가 10시 반부터 이제 클래스 시작할게요. 이따 봅시다. 자 지금 오류가 뜬다고 이제 보내주신 화면인데요. 어디 이거 한번 좀 같이 봅시다. 자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이 피보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보면은 자 int 타입의 파라미터를 받아서 그 int 값을 리턴하고 있죠. 그러면 얘가 리턴 타입이 int가 돼야 되는데 지금 void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 정의가 잘못됐으니까 호출하는 것도 에러가 난 거고 여기서도 지금 void 타입으로 지금 선언이 돼 있는 상태니까 얘가 리턴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형식 문자는 %D로 정의되어 있는데 void를 여기다 치환하라고 그랬으니까 printf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갖다 치환할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에러는 요 리턴 타입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한번 수정해 보시고 결과 알려주실래요? 질문하신 분 자리에 안 계시나요? 아 채팅창에 적었구나. 아 네 수정됐으면은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에러 나는 케이스를 다 같이 살펴보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 넘어갑시다.
자, 이제 클래스하고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시작해 볼게요. 잠깐 녹화되고 있는지 체크 좀 해볼게요. 되고 있네요. 자, 대학교 전공 과목 중에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원리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과목인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 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언어예요.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보면 이제 4세대로 구분되죠. 현재 나와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대부분 다 4세대 언어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객체지향 아닌 거는 C 언어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현재로선 사실 C 언어도 객체를 못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냥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객체지향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객체지향 언어라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현재 나와 있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자바도 공부하고 있지만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두 개가 다른 언어라고 전에 얘기했었죠. 이게 현재 가장 핫한 언어예요. 자바스크립트가 뭐 파이썬, R 등등등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다룰 때 이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현존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자바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할 때 다른 거를 먼저 시작해도 상관은 없는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시작하면은 내용 자체는 자바보다 좀 쉬울 수는 있지만 얘네들은 객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충실하게 구현하지 않아서 내용들이 좀 커리큘럼이 섞여요. 막 앞뒤가 막 뒤바뀌고 막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요. 얘네들은 사실. 물론 저도 파이썬 수업 시간 가면은 파이썬으로 이제 첫 번째 코딩을 공부하는 게 탁월한 선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로 이제 제대로 내가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겠다라고 하면은 저 역시도 자바부터 시작하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거보다 더 로우 레벨의 C 언어나 C++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깊게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적정선이 저는 자바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다 같이 볼 텐데, 일단 주의하실 게, 물론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여러분들 그 객체지향 공부할 때 어떤 주제들 배웠어요? 채팅창 보고 있을게요. 객체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서 어떤 소단원들을 배웠어요? 클래스하고 객체할 때. 객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할 때 처음에 나오는 게 멤버 변수, 메서드, 두 번째가 생성자,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상속, 네 번째가 은닉 혹은 캡슐화, 그쵸? 다섯 번째가 추상화, 여섯 번째는 예외 처리. 이런 것들을 보죠. 자, 이런 주제들, 이런 단어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 근데 이런 말들을 이제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쳐도, 지금 여러분들 느낌이 뭐냐면은, 얘네들을 하나하나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어렴풋이라도 알 것 같아. 추상화부터는 사실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쵸? 요거 두 개는 얘네만 떼놓고 봐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얘네들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이 단어들, 요 기능들 자체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다 보고 나면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라고요. 그래,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죠. 이 객체지향은요, 이거를 다 합쳐야 돼요. 이거를 다 합쳐서 클래스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클래스 작성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합쳐서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야, 이것들을 전부 합쳐서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야, 아, 얘네들이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라고 감이 오지, 이 주제 하나만 놓고 이해하려 그러면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합쳐서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단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와도 꾸역꾸역 잘 넘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가 도대체 상속 같은 걸 왜 하는 걸까? 추상화 같은 걸 왜 만드는 걸까? 도대체 이런 짓을 왜 하는 걸까? 이 느낌이 떠나질 않아요. 그냥 나 혼자 코딩하는 건데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지라는 느낌.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다는 느낌. 그쵸? 나중에 이 얘기를 또 하겠지만은, 이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건요, 한 명이서 혼자 작업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과한 내용이에요. 이 객체지향은 처음부터 혼자서 작업한다라는 가정이 아니라요, 두 명 이상이 코드를 같이 짠다라는 게 전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작성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A고요. 그 다음에 메인 메서드에서 이 클래스를 활용해서 객체를 호출하는 입장, 두 명이서 작업을 같이 한다라고 가정하고서 이야기를 계속 받아들여야 이해가 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법들이 다 녹아져 있는 끝판왕이 자바 서블릿이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이 서블릿이 발전돼서 스프링이라는 기술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이 왜라는 게 납득이 안 되면 스프링 들어가면 되게 고생해요. 왜냐면은 한 글자 스프링, 이거를, 이 앞에 거를 이해를 못하고 들어가면은 스프링 가면 진짜 하나하나 통째로 다 외워야 되는데, 그때는 1시간에 진행하는 소스 코드 라인 수가 500줄은 가볍게 넘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요 작은 서브젝트들은 하나하나 그냥 맥락을 파악하는 정도로 넘어가고, 이거를 다 배웠을 때 우리가 도대체 이런 짓을 왜 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보다는 납득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이 납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다 봐야지만 납득이 되는 거니까, 부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 전까지는 도대체 이걸로 내가 뭘 만들 수 있을지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객체지향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 드는 의구심을 일단 좀 억눌러야 돼요. 들어가 봅시다. 자, 객체라고 하는 건 책에서 뭐라고 설명하나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물건이나 대상이에요. 객체가 이제 오브젝트잖아요.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제가 대학교 때 처음 봤었던 책에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전 처음에 그거 보고 이게 말이야 된장이야 막 그렇게 떠올랐어요. 예. 지금 이제 자바의 정석이라는 책이 되게 유명한데, 저 공부할 때 이제 열혈강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 책에 이제 첫 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말이 1도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자바를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객체라고 하는 걸 제 나름대로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 말은요,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혼자 정의한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제 수업 들은 사람이에요. 자, 프로그램에서의 객체는요, 프로그램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묶은 단위예요. 기능이라는 게 동사적인 특성이 있고요, 명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객체라고 하는 건 그냥 변수예요. 변수인데 이 안에 다른 변수랑 그 다음에 메서드가 내장되어 있는 특수 변수예요. 일단 이렇게 이해하세요. 객체라는 거는 변수와 메서드를 내장하고 있는 특수 변수다. 자, 객체를 구성하는 거는 명사적 특성을 표현하는 데이터고요, 동사적 특성을 표현하는 기능으로 구성이 되는데, 데이터가 변수고요, 기능은 메서드로 표현을 합니다. 메서드를 다른 말로 함수라고도 해요. 객체 안에 포함된 변수는 멤버 변수 혹은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자바에서는 멤버 변수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자, 멤버 변수와 메서드. 자, 넘어갑시다. 자, 객체를 표현하는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자,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이게 무슨 게임인지 아시는 분? 네, 최인섭님. 네, 이거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유닛 하나입니다. 자, 얘를 구성하는 데이터는요, 이름, 체력, 방어력, 공격력, 이런 특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갖는 동사적인 기능은 공격한다, 이동한다, 정지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객체 지향을 이야기할 때 계속 이 게임을 예를 들면서 설명할 겁니다. 객체 지향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게임이에요. 게임 자료 구조가 전부 객체 지향으로 도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겠다라고 마음먹어 놓고서 객체 지향을 이해 못했다. 근데 그 시간에 게임하고 있다. 게임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접하세요. 핸드폰에 게임을 켜놓았을 때마다 클래스와 객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머릿속으로 주르륵 읊을 정도가 된 다음에 게임을 하세요. 지금 게임하면 평생 집에서 게임만 할 수 있어요. 자, 객체 지향이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클래스라는 거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클래스는 객체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소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코딩해야 되는 게 이 클래스인 거죠. 자, 설계도가 하나 있으면, 공장에서 하나 설계도가 있으면 여러 개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죠. 그것처럼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면은 똑같은 구조를 갖는 객체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어떤 클래스가 하나 있으면은 그 클래스의 객체를 여러 개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얘네들은 전부 다 위에서 명시한 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 거죠. 이렇게요. 이게 객체예요. 드라군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클래스의 객체를 이렇게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마우스 한번 클릭할 때마다 객체가 만들어진다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이 게임에서요, 이 유닛들을 쭉 드래그 하면은 부대 지정할 수 있죠. 그 부대 한 번에 몇 개까지 지정 가능해요? 12개요. 오, 잘하네. 자, 이 12개가 개수가 늘어나나요? 12개 이하로는 가능한데 12개에서 더 늘어날 수 있나요? 그쵸? 자, 드라군이라는 클래스 D가 있는데 이걸 배열로 잡아요. 뉴 드라군 12개. 자바에서는 배열의 사이즈를 한번 정하면 이 사이즈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지정할 수 있는 부대 개수는 12개가 맥시멈인 거예요. 배열의 사이즈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배열의 사이즈를 늘리지를 못해요. 자, 객체 배열은 나중에 따로 얘기할 거예요. 자, 클래스 작성하기. 클래스의 가장 기본적인 코드 형식은 이거예요. 클래스라고 하는 예약어를 두고요. 클래스 블록을 줍니다. 그 다음에 변수들을 선언하는 부분과 메서드를 정의하는 부분으로 들어가요. 클래스 이름은 명사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요. 첫 글자는 대문자로 지정하는 게 관례예요. 그래야 변수 이름하고 구별이 돼요. 자, 내가 어떤 객체를 만들고 싶은데 이 객체한테 특성과 기능을 넣고 싶다. 기능 동작. 그러면 특성은 변수를 만들고 기능은 메서드를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라는 걸 만들고 나면은 이 클래스에 대해서 객체를 만들 땐 new라고 하는 예약어를 씁니다. 이 클래스로 앞에 명시를 하고 변수를 정의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데이터 타입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new라고 하는 연산자로 클래스 이름 명시하고 괄호를 한번 열고 닫으면 이 안에 있는 변수와 메서드가 전부 이 변수한테 부여가 돼요. 클래스 안에 정의된 모든 기능을 부여받는 특수한 변수가 돼요. 이걸 객체라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객체에 내장된 기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점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객체점 멤버 변수. 이건 일반 변수 쓰듯이 쓰면 되고요. 객체점 메서드 하면서 괄호를 사용하면은 얘는 함수 호출이죠. 자, 이런 기본적인 배경을 놓고서 클래스의 작성 패턴을 볼게요. 자, 이 클래스라는 게 등장하게 된 배경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변수잖아요. 이 변수는 8가지가 있죠. 종류가. 근데 변수가 많아지면 이 변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변수를 그룹화할 필요가 생겨요. 이게 배열이죠. 근데 배열의 약점은 같은 종류밖에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도 그룹화할 수 있는 기능이 요구가 되는데 이거를 구조체라고 합니다. 자바에도 구조체라는 게 있긴 한데 굳이 공부하지는 않아요. 자, 여기까지가 3세대 언어에서 얘기하는 C 언어 특성이에요. 자,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러면은 기능은 함수도 여기에 같이 그룹화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등장한 게 클래스예요. 클래스는 구조체에 함수를 추가한 거예요. 함수가 메서드죠. 그게 지금 밑에 요 말이에요. 자, 얘네가 서로 이렇게 전혀 연관성이 없게 바뀐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존의 기능들을 포함해 가면서 발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의 작성 패턴이 크게 3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변수만, 두 번째는 메서드만, 세 번째는 변수 플러스 메서드.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변수만 정의한 클래스예요. 변수만 정의한 거는 서로 다른 종류의 변수를 그룹으로 묶고자 하는 겁니다. 자, 클래스 멤버 어떤 회원에 대해서 특성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생각하냐면은 여러분들 회원 가입 페이지 들어가죠. 회원 가입 페이지에 뭔가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이름, 뭐 이메일, 나이, 기타 등등등. 여러분들이 입력한 이 정보 하나가 결합돼서 회원 한 명을 가리키죠.
맞나요? 그 구조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웹사이트에서 회원이 100명이 가입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100명은 같은 웹사이트에 가입을 한 거니까 기입한 정보가 전부 똑같죠. 그러면 이 100명은 똑같은 구조를 갖는 변수가 그룹화된 한 명씩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자, 변수를 만들면서 이렇게 초기값을 다 미리 넣어놨어요. 그러면 M1이라는 객체를 만들면 이 변수 값들이 전부 내장되죠. 얘한테. 그래서 출력을 하면은 이 값들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같은 클래스에서 M2라고 하는 객체를 또 만들면 이 변수들이 그대로 여기 또 내장이 됩니다. 그래서 변수 값들을 출력하면은 위에 거랑 같은 값이 나와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M1과 M2라는 객체들은요, 처음에 부여되는 값들은 여기에서 세팅된 걸로 전부 똑같이 시작을 하지만 객체 간의 특성은요, 같은 클래스에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얘네가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기본 틀은 똑같지만 이름, 이메일, 나이 이게 M1이고 M2도 이름, 이메일, 나이 이렇게 똑같은 틀을 갖고 있지만 안에 채워지는 내용은 서로 각각 다르게 독립적으로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체의 특성은 뼈대는 똑같은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달라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출력하면은 처음에는 똑같은 값이 출력이 됐지만 값을 각각 바꾸고 나면은 서로 독립적인 값을 출력한다. 자,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게 게시글이에요. 게시글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게시판이에요. 그러면 글번호, 제목, 조회수, 작성일, 작성자 이런 특성들을 묶어서 하나의 게시글이라는 단위를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서 게시판 들어가면 이렇게 게시판 글 목록이 쭉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 항목들이 구성 요소는 똑같은데 내용은 다 제각각이죠. 그게 같은 클래스에서 파생되는 객체들을 여러 개 만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즉 변수만 포함하는 클래스는 구성 요소는 똑같지만 내용은 서로 따로 노는 상황을 표현을 한 거고요. 이게 구조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구조체 쓰느니 그냥 클래스를 써요. 자, 이번에는 메서드만 정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메서드를 만든다고 쳐요. 사칙연산을 수행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그 메서드들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면은 얘네가 결국은 특성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계산이라고 하는 단위로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서드만 정의할 때는 용도나 목적이 같은 메서드들을 별도의 클래스로 묶어서 그룹핑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묶느냐? 분류 기준은 개발자의 주관에 따라요, 보통. 아니면 사전에 기획된 설계에 따라 따르던가. 근데 이 설계도 결국은 개발자의 주관이죠. 정답이 없어요, 메서드를 클래스로 묶는 거는. 자,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 정의할게요. 자, CALC, 칼큘레이터 줄여서 CALC. 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줍니다. 자, 일반적인 클래스에서 스테이틱은요, 특별한 경우에만 써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스테이틱이 없습니다. 스테이틱을 어떨 때 쓰는지는 뒤에서 따로 다룰게요. 자,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나면 얘가 요 안에서 쓰여서 객체로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한 메서드가 이 C에 전부 부여가 된 거죠. 그럼 C. 플러스 C. 마이너스라고 해서 호출이 가능하죠. 자, 아직까지는 자바 소스 파일 하나에 클래스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거 파일 분리하지 마세요. 파일 두 개로 작성하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그냥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출력 결과고요. 자, 일단 요거 두 개부터 정리할게요. 예, 마찬가지로 11시 반까지 11시 반에 다음 내용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네, 이따 볼게요. 자, 다음 내용은요. 이제 메서드하고 변수를 같이 갖는 클래스예요. 여기서 이제 먼저 고려하시는 게 변수의 유효성 범위예요. 변수의 스코프라고 부르죠. 이 스코프의 규칙은 어떤 변수가 있을 때, 그리고 if문이나 포문 같은 블록이 있을 때 자기보다 깊은 수준으로는 침투가 가능하지만 자기가 선언된 위치의 블록은 빠져나갈 수 없다가 기본 규칙입니다. 자, 이거를 클래스에 접목을 해보면 이 멤버 변수는 자기보다 깊은 블록으로는 침투가 가능해요. 근데 클래스를 빠져나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클래스 밖에서는 이 메시지라는 변수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 메서드들 안으로는 이 하나의 변수가 자연스럽게 침투가 되니까 결국은 세 개의 메서드가 변수 하나를 공유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멤버 변수는 메서드 간에 공유하는 전역 변수 역할을 해요. 자, 예시를 볼게요. 헬로월드라고 하는 클래스가 메시지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갖고요. sayhello는 이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이걸 갖다 출력하는 거죠. seteng는 메시지에다가 hello java라는 내용을 세팅을 하고요. setkur은 메시지에다가 안녕하세요 java라는 내용을 세팅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객체를 만들어요. 그럼 이 세 개의 기능이 얘한테 부여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호출한 게 seteng예요. 이게 먼저 실행되겠죠? 그러면은 이 메시지라고 하는 이 변수는 hello java라는 값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say hello를 출력하면 얘가 두 번째죠? 그럼 출력되는 내용은 뭐겠어요? hello java가 되겠죠? 그 다음에 setkur을 또 호출해요. 그럼 얘가 세 번째로 실행이 되죠? 그럼 이번엔 여기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안녕하세요 java로 바뀐다고요? 그 다음에 say hello를 또 호출해요. 그럼 이걸 끌어오니까 여기가 네 번째로 또 호출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자바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멤버 변수는 메서드 간에 서로 공유를 한다는 거고요. 그때 저장되어 있는 변수는 객체를 통해서 호출된 순서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건? 자, 이제 생성자라고 하는 거를 살펴볼 차례예요. 자, 생성자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특수한 형태의 메서드입니다. 자, 자바에서 생성자 규칙이 좀 있는데요. 생성자는 클래스의 이름과 똑같아야 되고요, 이름이. 그 다음에 리턴형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보이드가 아니라 아예 기입 자체를 안 해요. 필요하다면 파라미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모든 클래스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여기 오타네요. 모든 클래스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생성자를 포함해야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만든 클래스에는 생성자가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모순이잖아요. 생성자를 포함해야 된다. 이 말이 모순이에요. 여태까지 클래스 만들면서 생성자라는 걸 넣어본 적이 없는데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요. 그래서 자바 컴파일러는요, 생성자가 없으면 이런 식의 생성자가 있다고 자동으로 지가 넣어버려요.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파라미터도 없고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를 자동으로 넣어요. 이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라고 해요. 자, 생성자의 용도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객체가 생성될 때 멤버 변수 값을 초기화는 가장 처음의 값을 할당하는 거라 그랬죠? 초기화하기 위해서 써요. 그래서 클래스 단에서는 멤버 변수를 그냥 이렇게 선언만 하고요. 미리 값을 넣어놓을 필요 없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내가 A라고 넣었다. 근데 마이북의 클래스를 안 만들었어. 안 썼어. 그럼 쓸데없이 값만 넣고 있는 거니까 값을 미리 저장하는 게 아니라 new를 통해서 객체가 만들어지면은 이 생성자가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값을 대입하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멤버 변수의 값을 세팅하기 위해서 쓰는 게 생성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밑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 기능들, 지금 생성자에서 변수를 넣고 있고, 그럼 객체가 그 값을 부여받게 되니까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하는데, 여기를 코딩을 안 해도 객체를 만들므로 해서 생성자는 실행이 되니까 이 부분은 출력이 될 거라고요. 자, 이렇게요. 자, 기본 생성자 아까 얘기한 건데 모든 클래스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생성자를 포함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까지 얘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 소스코드상에 생성자가 없다면 자바 컴파일러는 이런 식의 생성자가 있다고 간주를 해요. 실제로는 코딩되어 있지 내가 클래스 만들 때 이거를 실제로 코딩을 안 했는데 컴파일러가 이런 게 있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생성자는 있지만 내용이 비어 있는 거. 이걸 기본 생성자라고 한다고요. 자, 위에 이 코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 클래스에서 객체를 3개 만들어 볼게요. B1과 B2와 B3를 만들었다고 쳐요. 는 new 마이북. 자,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그러면 B1과 B2와 B3가 전부 똑같은 초기값을 갖죠. 자, 요거 이해되나요?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은 값을 갖는 객체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게시판 생각해 보세요. 아까 객체를 이야기하면서 게시판을 예를 들었는데, 클래스를 통해서 게시글 하나를 표현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제목과 작성자와 내용, 조회수 같은 게 똑같은 글들이 게시판에 쭈루룩 도배가 돼 있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 객체들의 값들은 전부 바꿔야 돼요. 그래서 b1점 타이틀은 뭐뭐뭐, b1점 페이지스는 얼마, b1점 어서는 뭐뭐뭐, 이런 식으로 객체마다 다 값을 바꿔줘야 돼요. 자, 변수 3개, 객체 3개니까 객체 생성줄이 하나, 둘, 세 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객체 하나당 변수가 3개씩이니까 여기 3줄씩 더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북의 객체를 3개 만들어서 각각의 변수가 서로 다른 값을 갖게 하려면 코드가 총 12줄이 필요하죠. 자, 이거 코딩 안 봐도 이해돼요? 객체 지향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들은 일단 첫 번째 계기가 게으른 거예요. 개발자의 첫 번째 덕목은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코딩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하면 손가락을 덜 까딱거릴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코드가 개선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그 객체를 만들고 서로 다른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12줄이 필요한데, 생성자도 메서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게 가능해요. 이 필요는 뭐가 판단하느냐? 멤버 변수요. 멤버 변수로 표현하면 돼요. 멤버 변수 개수만큼 생성자를 정의하면 됩니다. 파라미터를 정의하면 돼요. 생성자 파라미터를. 자, 클래스가 생성자에서 파라미터를 가지면 new 키워드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 때 생성자 파라미터를 같이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런 걸 왜 쓰느냐? 자, 아까 스튜던트 다시 봅시다. 대체로 생성자 파라미터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전달받아요. 그걸 클래스 안에 멤버 변수에 복사를 시켜요. 자,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면서 멤버 변수가 하나, 둘, 세 개니까 거기에 짝 맞춰서 파라미터 3개를 정의했어요. 걔네들을 이 멤버 변수에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객체를 만들면서 이름, 학년, 나이 이렇게 3개의 값을 전달하면은 이 값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고요. 생성자한테 걔네가 이렇게 멤버 변수에 복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생성자 파라미터가 없었다면, 그래서 밑에 코드가 없다면, 스튜던트 타입의 S1은 new student 라고 코딩하고 이 객체가 갖는 데이터를 설정하려면 s1.name은 뭐 s2.name 그 레벨은 얼마? 아, s1.age는 얼마? 객체를 만들고 데이터를 세팅하기 위해서 4줄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생성 라인 1줄, 멤버 변수 개수만큼. 그럼 멤버 변수가 20개라 그러면 21줄 필요한 거죠. 객체 생성 라인 1줄, 변수 세팅 라인. 근데 생성자의 파라미터를 전달할 수 있음으로 해서 밑에 이 부분이 싹 없어지는 거잖아요. 한 줄로 통합되고. 자, 스튜던트 객체가 생성자가 없으면 객체 하나 초기화할 때마다 4줄씩 필요하다 그랬죠?
학생이 100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400줄 코딩해야 돼요. 근데 생성자 파라미터가 있다면 객체 만들고 초기화하는데 단 한 줄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0명이 있어요. 그럼 총 몇 줄이에요? 100줄이죠. 자, 400줄 코딩 하실래요? 100줄 코딩 하실래요? 이건 너무나 뻔하죠. 100줄 코딩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생성자라는 거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400줄이 100줄로 줄어요. 그러면 요거 5줄 정도는 당연히 코딩할 가치가 있죠. 납득이 되세요? 생성자 왜 쓰는지? 결국 객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구조체라는 게 발전을 한 거예요. 이 구조체라는 거는 서로 다른 종류의 변수라는 건 즉 데이터죠.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에요. 데이터를 담을 수만 있다면 400줄을 코딩하건 100줄을 코딩하건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아요. 그쵸? 객체 만들고 s1.name은 땡땡 이런 식으로 직접 값을 넣어주나 생성자를 통해서 값을 멤버 변수에 세팅해주나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은데 이게 객체 지향이라는 걸로 발전하면서 코딩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는 걸 축약하기 위한 기법들이 객체 지향에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결국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개발자의 편의성을 위해 제공되는 여러 가지 기법이에요. 이거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 이해 못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이해 못한다라는 게 보통 속담에서 뭐뭐뭐 하면 손발이 고생한다라고 얘기하죠.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안 외우고 400줄 코딩할 건지 이거 외우고 100줄 코딩할 건지. 그러니까 이거를 외운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이라고 하면은 400줄을 100줄로 줄인다는 거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넘어가도 될까요? 네, 오늘따라 최인성님이 대답이 상당히 적극적이시네요. 좋네요. 지금 했던 얘기에 대한 예시예요. 클래스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생성자를 포함하는 게 소스코드가 더 길어져요. 생성자를 작성하는 게 클래스 소스코드는 더 길어지죠. 왜냐면은 이만큼의 코드가 생기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생성자를 작성하는 게 코드 효율성이 더 유리해요. 자, 생성자가 없다면 클래스 자체는 간단해요. 근데 이 클래스를 쓰려면 객체 만들고 멤버 변수의 값 세팅하고 점점점 s100 객체 만들고 멤버 변수의 값 세팅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생성자가 있다면 생성자를 만들었다면 이런 식으로 한 줄로 퉁칠 수 있으니까 400줄에서 100줄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자, 요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디스라고 하는 예약어입니다. 디스는 클래스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키워드예요. 자,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메서드 안에서 지역 변수와 전역으로서의 멤버 변수 이름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메서드 안에서 멤버 변수와 똑같은 이름의 변수 선언할 수 있어요. 이때는 유효성 범위가 가까운 변수가 우선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멤버 변수를 식별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풀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멤버 변수가 네임이에요. set my name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메서드를 만들고 여기서 멤버 변수랑 똑같은 이름의 지역 변수랑 또 만들어요. 그 name에다가 자바라고 대입을 하면은 이건 여기다 대입이 돼요. 근데 이 name이라는 변수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 메서드가 끝나면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print my name을 출력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name이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이 print my name 불러가는 name이란 변수를 따로 안 만들었잖아요. 그럼 얘를 끌어다가 써요. 내가 의도한 거는 얘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서 이렇게 출력하고 싶은 거였는데 이 변수선을 한 줄이 들어감으로 해서 멤버 변수 name은 더 이상 set my name에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객체 만들고 set my name 호출한 다음에 print my name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한글로 자바가 출력되겠죠. my name 테스트. 자, 그럼 여기서 요 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자바라는 영단어가 여기에 저장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파라미터도 메서드 안에서 선언되는 지역 변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 멤버 변수 이름과 파라미터 이름이 같으면 네임을 여기다 복사해라 라고 하면은요, 이건 결국 요 네임은 가까운 변수를 인식하니까 자기 값을 자기한테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돼요. 이게 정상적인 코드가 아니에요. 이렇게 코딩하면 여기서 이제 경고창이나 에러처럼 빨간 줄이 갈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 마이 네임을 출력하면은 여전히 얘가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의 이름이 똑같을 때 똑같은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this라고 하는 예약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변수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this.점 변수라고 하면 무조건 멤버 변수가 돼요. 그래서 this의 첫 번째 용법을 좀 강제력을 지정해서 명시하면은 멤버 변수를 지정할 때는 무조건 this를 쓰세요. 메서드 안에서 멤버 변수를 가리킬 땐 무조건 this를 쓰세요. 무조건 쓰세요. 자, 그럼 여기서 세팅하는 영문의 자바라고 하는 요 값은 여기에 세팅이 되니까 프린트 마이네임을 출력했을 때 여기가 이제 영문으로 자바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가 출력이 되겠죠. 자,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게 이거예요. 파라미터하고 멤버 변수 이름이 같은 경우. 이 name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의 값을 저장하기 위한 메서드가 있다면 보통은 얘랑 얘가 짝꿍이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변수 이름을 똑같이 맞춥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를 구별하는 게 모호해지니까 전역 변수에는 this점을 붙여서 그냥 name이라고 하면은 지역 변수, this점 name이라고 하면은 전역 변수, 이렇게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집, 아빠, 뭐 동생, 형. 보통 이런 거 부를 때 앞에다가 보통 우리라는 이런 수식어 붙이죠. 우리라고 하면은 우리 집안에 있는 구성 요소를 뜻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this가 붙으면 이 클래스 레벨에서 찾는 거예요. 넘어가 될까요?
자, 멤버 변수하고 마찬가지로 메서드 이름 앞에도 this를 붙일 수 있어요. this를 붙이면 현재 클래스 안에 속해 있는 메서드를 가리켜요. 근데 메서드 같은 경우는 앞에 따로 식별자가 없더라도 현재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 외에 다른 메서드를 가리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메서드 이름 앞에 this를 붙이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실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들 한번 직접 해보세요. 아래 답 보지 말고 하세요. 자, 1번 원기둥 클래스 정의하기, 그 다음에 2번 음식 클래스 정의하기. 자, 문제의 그 내용이 얘는 그냥 요 요구사항대로 클래스를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음식 클래스는 일단은 요 메인 코드를 보세요. 이 메인 코드를 작성을 하세요. 메인 코드를. 그러면은 이 푸드라고 하는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요 메인은 당장은 동작을 안 하겠죠. 자, 요게 이제 푸드 클래스의 구조를 지금 그린 건데요. 클래스 구조 표현할 때 이제 위에가 클래스 이름이고요. 필드라고 하는 게 멤버 변수들이고요. 메소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메서드겠죠. 자, 이 푸드 클래스에 대한 예제를 확실하게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요 메인 소스를 작성한 다음에 이 메인 클래스의 에러를 잡으세요. 에러를 잡기 위해서 이 푸드라는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 생성해서 사용하는 과정을 힌트로 해서 이 푸드 클래스를 역으로 유추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래쪽에 답이 있긴 한데 답 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까지 해서 12시 반까지 정리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12시 40분에 이어서 할게요. 넓이 구하는 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혹은 가로 넓이에 세로 높이를 곱하면은 넓이에요. 사각형. 자, 시작할게요. 자, 시작해 봅시다. 질문들이 좀 쏟아지고 있어서 질문들을 먼저 좀 확인을 할게요. 빌드 페일드. 이거 컴파일이 안 됐다는 얘긴데 어디 한번 코드를 좀 재현해 봅시다. 네, 지금 서영은님 거 보고 있어요. 자, 클래스 이름만 앱으로 바꿔서
자바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서영은님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껐다 켜보실래요? 지금 코드는 문제가 없어요. 결과 잘 나오고요. 네, 껐다 킨 다음에 결과 알려주세요. 똑같아요. 이게 그럼 서영은님 화면에 여기 보면 여기 문제 3이라고 돼 있는 거 여기 한번 눌러볼래요? 거기 화면 내용이 좀 필요해요. 이거는 영향이 없고 그 빌드 페일드에서 컨티뉴 한번 눌러보세요. 그 오른쪽 하단에 빌드 페일드 나오는 거에서 컨티뉴 누르면은 여기 밑에 뭐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 내용도 한번 보내주세요. 에러 메시지 같은 게 나올 거예요. UNC 패스이지 미싱 쉐어네. 이거는 코드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 문제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코드가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럴까? 그 서영은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보면은 여기 왼쪽에 빈이라고 있는 폴더 있죠. 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싹 다 지워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세요. 지우니까 나도 실행이 안 되네. 자, 다시요. 여기 빈 폴더 안에 있는 거를 싹 지운 다음에 터미널 메뉴 밑에서 빌드 작업 실행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얘가 컴파일을 다시 하네요. 나오는 거 그냥 선택하면 되고.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컴파일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고쳐졌네요, 이제. 컴퓨터가 뭐가 렉이 걸렸던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분들 거 제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서영은님은 정리됐고, 네. 오케이, 이혜리님 거 확인 다 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최인섭님이 질문 주신 것 중에 여기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었더니 이 메서드 앞에 public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경고가 떴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예제에서는 이 public은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요 푸드 이 클래스들에서는 public을 안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public이라든지 private, protected 이런 걸 접근 한정자라고 하죠. 배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기준으로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안 배운 거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진도 안 나간 거는 안 써요. 지금은 큰 영향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 퍼블릭 붙이라는 경고는 무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패키지를 적용을 했는데 패키지가 어떤 건지 알고 사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수업에서 쓰라고 하니까 쓰신 건가요? 감으로? 지금 우리 예제들은 이 패키지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굳이 쓰지 마세요. 아직은. 적어도 우리 수업에서는. 이거
납반 수업 코드에서, 그리고 여기 책도 그러던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 패키지라는 걸 다짜고짜 걸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 수업에서도 이 패키지라고 하는 거를 그냥 처음부터 걸고 있어서 그냥 따라가신 거죠. 배운 대로 따라가신 거죠. 아, 이게 이제 언제 공부한 건지 구별하려고 써놓은 거다. 아, 의도는 알겠는데, 예, 의도는 알겠는데, 그러려면은 접근이 좀 잘못됐어요. 패키지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코드가 있을 때, 예, 오늘 남은 내용은 요거 얘기합시다. 자바는 주석도 문법이 있습니다. 다시요. 자바는 주석도 문법이 있습니다. 보통 파일 맨 위에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이 들어가요. 여기에 골뱅이로 하면 이제 쓸 수 있는 주석의 이 문법들이 쭉 나와요. 뭐 저는 그냥 파일 네임 먼저 이렇게 적고, 얘는 app.java 디스크립션 설명은 뭐 멤버 변수와 메서드의 관계를 파악하는 예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달고, 마지막에 데이트, 언제 작성했는지, 이게 언제 작성한 코드인지. 네, 그럼 얘는 이제 2023년 02월 18일. 뭐 이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더 설명을 넣어도 돼요. 뭐 메모라고 한 다음에 자바 주말반 수업, 뭐 이런 식으로 그 파일 상단에 이 파일의 전체적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주석을 달아요. 여기 위에는 그냥 대충 내 맘대로 다는 건데요. 클래스하고 메서드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요. 자, 이 푸2라는 클래스를 한번 달아볼게요. 위로 옮기는 게 낫겠다. 자, 클래스 위에 슬래시 별 2개하고 엔터를 딱 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먼저 달아요. 멤버 변수에 대한 전역 특성과 메서드 안에서의 메서드 파라미터의 지역 특성을 파악하는 클래스, 이렇게 설명을 달고요. 만약에 이 클래스를 내가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클래스의 내용을 참고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C라는 걸 놉니다. 여기서 지금 system.out.println을 보고 있으니까 system.out.println, 뭐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참고하시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네임에 슬래시 별 2개 하고, 이름을 저장하는 멤버 변수. 문법을 갖는 변수들은 슬래시 별 2개로 시작해요. 나머지는 그냥 내가 필기를 넣는 거고, 슬래시 별 2개로 시작하고 별 하나로 끝나는 애들은 문법이 있는 주석이에요. 그래서
이클립스에서는 여러분들 슬래시 별 2개로 하면은 그 주석은 파란색으로 나올 거예요. 초록색이 아니라. 자, 메서드 입력하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파라미터를 받아서 멤버 변수에 복사하는 메서드. 그러면 여기 파람이라고 해서 이 파라미터가 세팅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설명을 적는 거예요. 멤버 변수에 저장할 값. 만약에 파라미터가 여러 개 있다면 그러면 파람을 하나 더 넣어봐요. 멤버 변수에 두 번째 멤버 변수에 저장할 값. 이런 식으로요. 파라미터 개수마다 파람이 늘어요. 자, 그럼 밑에 거는 파라미터 없죠? 자, 그러면 멤버 변수를 출력하는 메서드. 자, 얘는 잠깐 고쳐봅시다. 멤버 변수를 출력하고 리턴하는 메서드. 그래서 멤버 변수를 리턴도 시켜볼게요. 스트링 return this.name. 자, 이렇게 하고 슬래시 별 2개 하고 엔터 딱 치면은 이번엔 리턴이라고 나오죠. 자, 얘는 이제 이름 리턴하는 값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넣는 거예요. 이게 자바에서 이야기하는 주석의 문법이에요. 클래스 위에 클래스 설명, 멤버 변수 위에 멤버 변수 용도 설명, 각각의 메서드마다 메서드 설명.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setMyName에 age가 들어갔으니까 뭐 20 이렇게 넣읍시다. 자, 클래스 이름을 마우스로 올리면은 아까 내가 작성한 주석이 이렇게 뜨죠. f.setMyName 그러면은 내가 작성한 설명이 뜨고요. 파라미터 설명이 이렇게 뜨죠. 얘는 리턴 설명이 뜨죠. 그러니까 내가 작성한 코드가 어떤 그 구성을 갖는지를 이렇게 주석으로 달아놓으면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떠요. 그래서 파일의 용도를 설명하시려면은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다셔야 돼요. 패키지를 쓰는 거하고는 목적이 조금 달라요. 네, 주석 달면 네, 최인섭님 얘기하세요. 그 비주얼 스튜디오는 여기 왼쪽에 보면 요거 아이콘 있죠. 검색 아이콘. 요거 누르면은 여기서 그냥 내가 단어 입력하면은 그거 나와 있는 거 이렇게 파일을 써줘요. 여기서 하면은 폴더 전체에서 그냥 다 단어 검색돼요. 그냥 파일에서 컨트롤 F를 누르면은 이 파일 안에서만 찾는 건데 여기 돋보기 아이콘 누르고 여기서 검색을 하면은 내가 열고 있는 폴더 안에서 전체를 찾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설명은요. 나중에 가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코드가 이제 파일이 분리가 될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파일이 분리가 돼 있어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아마 여러분들 낮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바 소스 파일 이렇게 여러 개 만들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푸2가 무슨 클래스였더라? 이 클래스 안에 무슨 기능이 있었지?
라고 알아보려면 그 파일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주석을 잡아 놓으면은 그냥 마우스 올리면 설명 계속 나와요. 다른 파일에 있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바로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메서드나 클래스를 클릭한 다음에 클래스를 이렇게 드래그 하고요. F12 누르면